네, 네. 아, 선생님이 좀 기다리다가 잠깐 졸았어요. 졸아가지고 좀 늦었는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단위, SI 단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일곱 가지가 있었죠. 일곱 가지 기본 단위가 일곱 가지로 되어져 있었어요. 그중에 이제 질량 있었죠. 질량, 뭐 킬로그램으로 나타내고 뭐 단위 이렇게 나타낸다는 걸 잘 알 수 있는 거죠. 킬로미터에 메타, 시간 초에 세크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 또 우리가 좀 알아놔야 되는 것이 물질량. 그래서 좀 물질량. 그래서 물질량이라고 해서 단위 명칭 우리가 이제 몰이라고 그러죠. 몰. 몰. 그래서 그거를 몰 이렇게 나타내요. 그 다음에 우리들 물질 명칭이 온도. 온, 강의는 여기서 켈빈 온도로 써요. 섭씨 온도가 아니라, 켈빈 온도. 그래서, 이렇게 절대 온도라고 했던 거.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것이죠. 뭐, 이 정도. 이거 이제 기본 물리량이다. 얘네들이. 그래서 기본 물리량. 기본 물리량.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해서, 어, 유도 물리량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면적. 면적하면 길이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죠. 길이 제곱. 그러니까, 면적하면 그냥 여기다 쓸게요. 이런 식으로. 길이의 제곱해서 면적.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부피. 부피를 나타내는 것은, 이거의 세제곱. 메타 세제곱. 그리고 메타 세제곱에서 이거를 이제 부피에 달하는 리터. 이렇게 나타내죠. 리- 또, 여기 리터의 밀리리터. 이 밀리리터하고 같은 것은 cc. 그 다음에 요거는 센티미터의 세제곱.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얘들은 이게 다 같은 것들이죠. 이런 단위를 나타내는 부피. 그 다음에 가속도. 이런 것들은 이제 유도된 거. 기본 물리량에서 유도된 거죠. 유도 물리량. 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 변화량이죠. 많은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메타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 그 다음에 힘. 힘은 뉴턴. 1뉴턴이라고 그러면 1kg의 어떤 물체를 1m per 세크 제곱의 가속도가 생기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1뉴턴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킬로그램 1m per 세크 제곱.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이제 힘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 여기다 쓸게요. 에너지. 그 에너지는 1 또는 열. 이것을 이제 에너지라고 얘기할 텐데, 에너지는 단위가 이제 줄로 나타내죠, 줄. 줄은 뭐예요? 1, 힘 곱하기 이런 거잖아요? 힘 곱하기 이런 거지. 뉴턴 메타.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또 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 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내죠. 거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내죠? 킬로그램에 메타 제곱 퍼 세이프 제곱.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이제 주어지죠. 조금 더 계속 나갈 거예요. 에너지. 그 다음에 압력. 압력이라고 하면, 어,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 그러니까 힘은 뉴턴, 힘은 뉴턴이잖아요. 뉴턴 퍼 면적이니까 메트를. 뉴턴 메트를.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단위 파스칼이라고도 나타내죠. 이제 오늘 단위에 대해서 파스칼. 또 보면 압력, 부피. 압력에 대한 부피를 곱했다. 이게 뭘까? 그러면 압력하면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라고 그랬고, 부피라고 하면, 부피라고 하면 몇 자 세제곱.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시 나타내 본다고 하면, 이 단위 면적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길이의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죠. 길이의 L의 제곱. 그리고 곱하기 부피는 L의 세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이걸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F에 이렇게 약분해 보면 L. 이렇게 나타냈죠? 힘 곱하기 길이가 됐다고요. 힘 곱하기 길이. 힘 곱하기 길이니까 결국에는 이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를 정리하다 보면, 그러니까 압력 곱하기 부피가 에너지가 되는구나. 근데 여기까지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이게 에너지가 되는 거죠. PV는 nRT. 그럼 nRT도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압력 곱하기 부피는 에너지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하세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것은 유도물이라 합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것들이 이것들은 유도, 유도된 물리량이다. 기본 물리량을 가지고 기본 물리량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단위에 대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화학에서 필요한 단위들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 슬라이드.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거 지울게요. 접두어. 접두어. 지금 여러분들 1년 후배 1학년들은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통합과학 교과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했을 때 이제 어, 뭐, 요 센치, 데시, 킬로, 뭐 이렇게 나타나요. 메가, 기가, 테라, 이렇게 나타나죠. 이거는,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뭐, 펜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아토, 있는데, 뭐, 요 정도까지, 요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 테라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정도. 네. 여기를 이제 0이라고 생각하고요. 0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10의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를 10의 마이너스. 이렇게 가볼까요? 10의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10의 마이너스 6제곱,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9제곱, 10의 마이너스 9제곱, 10의 마이너스 12제곱. 이렇게 써요. 여기가 10의 1제곱이죠. 10의 제곱. 여기가 10의 세제곱, 10의 6제곱, 여기가 10의 9제곱, 여기가 10의 12제곱. 이렇게 됐다고 보면, 이런 것들은, 여기 이제 기준 0으로 여기서 보고, 여기 보면, 기호로서, 우리 어떻게 할 때는, 이렇게 된 것을 이거 대시라고 합니다. 대시. 요거는 센치, 우리 센티미터, 이렇게 얘기하죠. 센티미터. 요거는 뭐라고 얘기해요? 데카라고 얘기해요. 데카. 데카. 10의 제곱을 헥토. 이렇게 얘기해요. 요 용어도 같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데시. 데시리터. 요거를 센티. 요거를, 요걸 뭐라고 하냐? 데카. 데카. 요거를 헥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요거는 10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것은 뭐로 나타나는? 킬로. 킬로미터 이렇게 쓸 때 나타나는 게 있어요. 킬로. 그 다음에 요거를 메가 10의 9제곱을 기가 10의 12제곱을 페라 이렇게 나타난다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뭐로 나타내냐? 요거는 밀리미터. 이거 밀리. 요거를 마이크로. 또 마이크로미터. 10의 9제곱을 나노. 그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을 피코. 요거를 이렇게 나타내요. 요거 피코. 이렇게 나타내요. 10의 마이너스 10의 제곱. 요거죠. 10의 마이너스 12제곱 피코. 우리 요 정도 10의 마이너스 9제곱을 나노,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제곱, 밀리, 센치 이렇게 돼서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흰색인데 금방 흰색 분필을 여기다 놨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 마이크로미터 있어요. 100 마이크로미터라고 되어 있으면 이 마이크로가 얼마나 되냐면 100 곱하기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야. 요게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니까 마이크로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제곱을 썼고 그 다음에 미터죠. 근데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4제곱미터를 얘기하는 거죠.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1킬로미터. 이거는 1킬로. 여기 있죠? 여기 킬로. 킬로면 10의 세제곱이잖아요? 10의 세제곱 메타죠. 킬로 대신에 10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0의 세제곱은 1000이니까 1000메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 밀리그램. 밀리그램. 1 곱하기 요 밀리라고 하는 것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램. 이렇게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램. 그러니까 이것들은 0.0.001 그래.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이게 왜 하냐면 그래서 2.3 센티미터의 세제곱이다. 2.3 센티미터의 세제곱이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요 센티라고 하는 거지. 센티. C가 얼마야? C가 10의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2.3 곱하기 이거를
10의 마이너스 2 메타죠. 메타인데 이거의 세제곱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메타 세제곱. 이렇게 나타내요. 그렇죠? 접두어를 활용을 해서 기본 단위, 메타, 질량, 뭐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접두어들을 요 정도는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넘어갈게요. 멈출게요. 자, 단위의 성질, 디멘션 하면 차원을 얘기하는 거죠, 차원. 차원. 디멘션 하면 차원을 얘기해요. 같은 차원끼리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있잖아요. 길이. 길이를 L이라고 나타내는 거죠. 차원. 이렇게 나타내서 그럼 길이의 단위는 메타나 센티메타나 뭐 이렇게 식으로 나타나 마이크로메타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죠. 센티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 차원을 이렇게 나타냈다. 그 다음에 질량. 질량하면 M 이렇게 나타내서 그러면 질량하면 킬로그램이든지 그램이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제 질량 되겠죠. 시간을 T라고 나타내보면 세이크나 그 다음에 시간, 아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압력이라고 생각해봐. 아까 썼던 압력을 파운을 써서 나타낸다라고 하면 아까 했던 것이 압력 어떻게 나타냈어요? 많은 면적당 누르는 힘이다. 이렇게 많은 면적당 누르는 힘이다. 그럼 힘은 뉴턴을 나타내고 이거는 메타 제곱을 나타낸다고 보면 단위를 써서 나타낸다고 보면 1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1kg의 메타 퍼 세크 제곱, 메타 제곱 이렇게 나타내지는 거죠. 이걸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킬로그램 퍼 메타의 세이크 제곱을 나타내죠. 차원이면 질량을 나타내는 건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를 나타내는 것이 L의 마이너스 1제곱 시간이잖아요. T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차원을 나타내면. 근데 단위로는 킬로그램 퍼 메타 세이크 제곱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차원끼리만, 같은 것들끼리만 더, 길이면 길이, 질량이면 질량, 시간이면 시간. 네, 그 디멘션끼리만 더하기 가능하고, 더하기 마이너스 가능하고, 곱셈 나눗셈은 다른 디멘션끼리도 곱셈 나눗셈이 가능하다. 그렇죠? 등호 양변은 디멘션이 일치한다는 얘기다. 예. 예를 들어서 깁스 자연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공부할 텐데, 깁스 에너지는 델타 G라고 나타내거든요. 델타 G라고 나타내면, 델타 G 어쨌든 식을 잘 모른다고 해도 RT의 LNQ 이게 이제 깁스 자유의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지. 그러면 이것도 에너지고 이것도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등호 양변은 차원이 같다는 거죠. 디멘션이 일치한다. 그리고 더하기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요 디멘션이나 요 디멘션 차원이나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단위가 같은 것이다. 에너지. 이것도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다. 디멘션이 같으면 같은 물리적 의미가 있다. 넘어갈게요.
단위분자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 어떤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계산 문제가 화학을 공부하면서 계산 문제를 안 할 수가 없죠. 계산 문제를 안 할 수가 없다. 근데 단위 환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금 단위 환산, 단위 환산을 통해서 어떤 계산을 하면 단위 환산을 통해서 계산하면 어떤 세 가지의 장점이 있다고 봐요. 네. 쉽게 그리고 빠르게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위환산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을 하면 어차피 같은 얘기거든요. 주어진 단위분의 원하는 단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값은 분모분모가 같은 거예요. 1이에요, 1. 1을 곱하면 주어진 단위에 1을 곱하면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보면 1리터가 1000ml고 이게 1이잖아. 분모분모가 같잖아요. 분모분모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밀타 시제으로 바꿔졌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주어진 단위가 있어요. 주어진 단위가 있고, 내가 원하는 단위가 뭐냐, 원하는 단위가 뭐냐, 주어진 단위를 가지고 원하는 단위를 바꾸려고 하면, 분모에 주어진 단위를 곱해주면 이 단위는 이렇게 약분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원하는 단위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여기서 이렇게 약분이 되고 1000ml가 됐다는 거야. 밀리터가 단위가 약분이 됐죠? 세제곱 센티미터가 됐다는 거죠. 센치하고 요것이 약분되겠죠. 이렇게. 세제곱이니까 세제곱. 메이터 세제곱 됐어요. 메이터 세제곱 됐다. 요거 세제곱하니까 10의 6제곱 된 것이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봤더니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메이터 세제곱이 되더라는 얘기. 1리터라고 하면서. 뒤에 가서 같이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김에, 나온 김에, 요거는 이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가 이제 가로, 세로, 높이, 정육면체가 하나 있다. 정육면체가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네? 그럼 여기가 1cm, 여기가 또 1cm, 여기가 1cm. 우리는 요것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1세제곱센티미터. 1세제곱센티미터. 1세제곱센티미터는 우리는 1ml로. 1ml. 이게 이제 우리 1cc다. 이렇게 해서 나타내죠. 요새 뭐 cc 잘 안 쓰니까 1세제곱센티미터고 1ml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볼게요. 이게 이렇게 그랬다. 여기가 10cm. 여기가 또 10cm. 여기가 10cm.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냐면, 10의 세제곱 센티미터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요것이 1000, 세제곱 센티미터 밀리터니까 1000ml. 1000ml는 우리는 1리터라고 보통 얘기하죠. 1리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1리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엔 1리터는 10의 세제곱 센티미터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지금 방금 한다 했듯이
10의 세제곱에 센티미터. 센티미터라고 하는 것은 센티미터라고 하는 것은 요것이 요 센치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었죠. 10의 마이너스 2제곱에 메타에 요거의 세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10의 세제곱이 있었고 이게 10의 세제곱 그리고 곱하기 요게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6제곱 10의 마이너스 6제곱에 메타 세제곱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메타 세제곱이다. 그러니까 1리터를 요게 기본 단위를 써서 나타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1리터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메타 세제곱 된다. 그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요 센티미터가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1리터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메타 세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은 흔하게 자주 이렇게 변환돼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즉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 이런 얘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1리터는 이제 기본 단위로 나타낼 때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메타 세제곱이다. 보통은 미터 단위 인자를 나타낼 때 1m, 1000m가 1km니까, 1km니까, 미터를 킬로미터로 변하기 위해서는 단위 인자를 쓸 수 있다. 근데 어차피 분모 분자가 같은 거잖아요. 이 값들은 항상 1이라는 얘기예요, 1. 이렇게 쓸 수 있다. 하는 것, 넘어가 봅시다. 하나를 직접 변환을 한번 해보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125 데시리터는 데시리터 밀리미터 부피는 얼마나 있는데 띄울게요. 자, 지금 125 데시리터가 125 데시리터를 그리고 자, 125 데시리터를 밀리터의 부피로 바꿔봐라. 밀리터의 부피로. 데시리터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와 있으니까 125 데시리터야. 그러면 데시리터가 얼마인지 알았죠? 10데시리터를 10데시리터라고 했다. 그러면 10 곱하기 데시라고 하는 게 얼마예요? 데시라고 하는 것이 10의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1리터인 거야. 데시 대신에 10의 마이너스 1을 써보면. 그죠? 그 다음에 1000ml가 있어요. 1000ml가 있으면 이것은 1000 곱하기 밀리미터가 얼마랄까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했죠.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리터. 그러니까 이것도 1리터인 거죠. 1000ml는 1리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데시리터, 데시리터. 지금 주어진 단위가 이거고 내가 필요한 것이 리터였으니까 데시리터로는 1리터가 10데시리터니까 데시리터, 10데시리터가 1리터니까 이렇게 그럼 이렇게 약분됐다는 거죠. 1리터. 그럼 밀리터까지 가야 되니까 1리터는 1000ml다. 1리터는 1000ml다. 라는 사실을 알고서 나타내면 리터 약분이 되죠. 그럼 여기서 밀리터가 나오죠. 그러니까 데시리터가 약분이 되고 내가 원하는 단위인 밀리터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5 곱하기 1000 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1000. 그래서 12,000ml가 12,500ml가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도 지금 40% 황산의 몰 농도가 얼마냐? 이거 지금 퍼센트 농도나 몰 농도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화학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그냥 그 다른 환자를 통해서도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야. 1년은 몇 초냐? 라고 했다는 거죠. 한번 연습해서. 1년. 1년이었어요. 초까지 가야 돼. 그러면 1년이니까 분모에 1년이 들어가야 되겠죠? 1년 며칠? 365일.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여기 년이 여기서 이제 약분이 들어가니까 1년 하면 1년 하면 1년이 365일이야. 여기 일일은 24시간이야. 그럼 시간은, 한 시간은 60분이야. 1분은 60초야. 몇 초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지. 그러면 여기서 연이 약분이 되고, 일이 약분이 되고, 시간이 약분이 되고, 분이 약분이 되고, 내가 필요했던 초가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을 초로 바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계산해보면, 그냥, 어, 이렇게 계산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40% 황산의 몰 농도를 단위환산만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야 보자. 그러면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타냈어요? 용액이죠?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을 100분위로 나타낸 것이 퍼센트죠. 몰 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내요? 몰 농도라고 하는 것은 1리터에 몇 몰이 녹아있느냐? 이게 이제 몰 농도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저런 기본적인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그럼 40% 황산이라고 하는 것은 몇 g이냐? 몇 g이 녹아있다는 거냐? 물 100g에, 물 100g에, 자, 이렇게 해봐. 40%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야? 물 100g에, 아니, 이제 물 100g이야. 용액 100g 중에 용질이 얼마큼 녹아있다? 40g 녹아있다, 이런 얘기야. 40g 녹아있다. 그러면 이거를 뭐로 바꿔주면 돼? 리터로 바꿔주고, 이거를 몰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몰 농도로 바꾼다는 얘기는. 분모를 리터로 바꾸고, 분자를 몰로만 바꿔주면 돼. 그럼 분자를 뭘로 바꿔준다? 라고 했을 때, 분자를 뭘로 바꿔준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겠냐면, 얘는 황산은 분자량이 98g이 1몰이래. 그럼 여기서 98g이라는 것이 분자, 분모로 와야죠. 그래, 이게 약분이 되니까. 98g이 1몰이라는 거야. 그러면 뭘로 바꿔진 거야? 이제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 뭐로 바꿔줘야 돼? 부피를 바꿔줘야죠. 질량 단위가 줘야 되는데, 여기서 줬을 때 2.3g이 1ml가 2.3g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2.3g이 1ml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질량 단위가 약분이 되면 부피 단위로 바뀌었죠. 이제 리터로만 바꿔주면 돼. 그렇죠? 1000ml가 1리터잖아요. 리터가 약분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리터로 바뀌었어요. 보세요. 단위가 리터만 나왔고 여기는 몰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약분되고, 나서 버리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되잖아. 그럼 몰롱도로 바뀐 거야,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 자체가 몰롱도로 바뀐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분모는 얼마냐? 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미터. 이렇게 나타나지고요. 분자는 0.408 몰이야. 0.408 몰.
일로 변한다는 0.3. 그럼 이것이 뭐가 되냐면 계산하면 5.3 나오거든. 이게 5.3 몰 농도가 이렇게. 그러니까 40% 황산의 몰 농도는 5.3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 농도,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를 변환한다 할 때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거죠. 단위 변환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잘 모르더라도. 이건 우리가 몰 농도도 알고, 뭐 알고 있어서 몰 농도는 그러니까 A분의 10, A, D 이렇게 구하는 것도 있죠. 몰 농도를. 요게 이제 퍼센트 농도였었고, 요거 이제 분자량이고, 요게 밀도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몰라도 그렇다는. 그럼 25도씨에서 어떤 단백질 2g을 물 100ml에 녹였다. 이때 삼투압이 0.021기압이라면 단백질의 몰 질량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단백질의 몰 질량을 어떻게 되냐. 여기서 삼투압 나왔죠? 삼투압 파이는 CRT. R은 기체상수. 이건 절대온도. 오늘 기체상수까지 다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잘 모르더라도 파이가 0.021 기압이다. 이런 얘기예요. 0.0. 자, 여기다 써볼게요. 파이가 0.021 기압, ATM. C가 농도죠. 이게 이제 몰 농도거든요. 몰 농도니까, 리터니까, 100리터니까 0.1리터죠. 0.1리터에, 여기서 몰 질량을 봐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몰 질량을 봐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2g이 주어져 있어요. 단백질, 어떤 단백질 2g이 주어져 있는데, 몰 질량이라는 건 뭐야? 몇 g이, 몇 g이 1몰이냐는 얘기죠. 몇 g이 1몰이냐, 이걸 봐라. 몰 질량, 요걸 구하라. 이제 요 x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x를 구해주면 된다. 곱하기 r. 이따 공부하겠지만 0.082, 0.082 이렇게 돼요. 요 단위는 atm. 이따 공부할 거예요. 일단은 이건 상수값이니까 기체상수 atm 리터 per 몰 K.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T, 절대온도 25도씨에서 이랬으니까 273만큼 돼야 된다. 이따 공부하게 되니까 298 켈빈 온도로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서 다 계산해서 이 X 값만 더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X를 구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2만 3천 이렇게 나와요. 그럼 퍼 뭐. 이 얘기는 뭐야? 1몰에 2만 3천 g이라는 얘기는 분자량이 2만 3천이라는 얘기. 몰당 분자량. 몰 질량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구하면 돼. 2만 3천 g이다. 어떻게 보면 1몰에 대한 질량이 2만 3천이라는 얘기니까 분자량이 2만 3천이다 이런 얘기야. 단백질의 분자량이 2만 3천. 이런 식으로 다항상을 통해서 해낼 수 있다. 오늘 수련 2학년들이다 보니까 수련에 관한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수련회를 가거나 어떤 학교 행사 때문에 못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선생님한테 미리 알려주고 출석에 좀 청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차피 우리가 영상 녹화를 하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영상 녹화에 문제가 없더라도 어떤 것들 영상을 시청을 하고 어떤 것을 제출하라고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문자 발송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어, 우리가 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질량이 12일 탄소.
12g 중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수와 같은 수를 몰이다. 이렇게 정의했었어요. 지금 질량이 12인 탄소 중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의 수와 같은 수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럼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얼마냐?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얼마나 놀랍게도 우리 인간은 알죠.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제곱. 여기다 한번 옛날식으로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제곱 g이 탄소의 한 개의 질량이에요. 탄소 한 개의 질량. 이 한 개의 질량이, 이게 한 개의 질량이 이랬다고 했을 때, 그럼 탄소 원자 12g, 순수한 탄소 12g에 들어있는 것이 아보가드로 수다.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를 여기서 정의해보면,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제곱 g에, 여기서 12g의 배라고 되죠. 한 개니까. 그래서 질량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것이 2가 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제곱이니까 놀러 가니까 10의 23제곱 배다. 그랬다고. 그래서 아보가드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저렇게 측정한 것이 아니라 2018년도, 이 뭐라고 하는 것은 2018년도, 2018년도에 SI에서 국제도량회의에서 일몰을 상수로 정했다는 거죠. 상수, 일몰의 상수. 그 일몰의 6.0 곱하기 10의 23제곱 이렇게 했는데 그 상수 값이 얼마냐? 상수 값이 얼마냐? 하면 이 아보가드로수 하면 6.22 얼마였죠? 6.22 147 14076 14076 곱하기 10의 23제곱계로 이 상수값으로 정의했다고요. 이 개로. 어떻게 읽느냐? 6022 경, 6022해 1407 경, 1407경, 그 다음에 6000조, 6000조. 이걸 읽으면, 이 숫자를 읽으면 6022해 1407경 6000조. 이것으로 아보가드로수가 상수값으로 결정했다는 거죠. 아보가드로수를 결정했다. 상수값이라는 얘기죠. 이제 아보가드로수가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6.02, 14.1, 12, 3제곱계라고 6022에 1407경 6000조 상수값으로 완전히 고정됐고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아보가드로수가. 그렇게 여러분들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숫자를 매번 쓸 수는 없죠. 그냥 쓰는 것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써도 돼요. 우리가 이런 정도에서 할 때는 저렇게 해서 상수값들을 변했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뭐가 엄청 변하지는 않죠. 계산하거나 뭐 할 때 그렇게 알고 변하지 않는 숫자로 기본 단위 값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의의를 가지고 가자. 여기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원자 질량 단위라고 해서 AMU 또는 U라고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나타내는 거죠? 원자들 있잖아요. 원자 한 개, 하나의 질량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그 하나의 질량을 나타내는데 수소원자 하나의 질량이 10의 마이너스 27, 1.6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 그럼 0이 0.00 이렇게 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킬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면
여기다 선생님 메모 좀 해볼게. 질량이 12인 탄소 있죠. 6번이고 질량 12인 탄소 한 개 질량. 이 한 개의 질량을 그냥 12U라고 했어요. 이 AMU 단위를 U라고 해서 그냥 선생님 간단하게 U라고 쓸게요. 이 한 개의 질량을 U라고 했다. 너무 작으니까 어떤 걸 하나를 기준으로 놓고 그거보다 얼마큼 더 무겁냐 가볍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AMU 단위다, U 단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한 개의 질량이 12U면 한 개의 질량이 12U면 여기다가 한 개의 질량에 12에 요거 한 개 질량에 아보가드로 수만큼 곱해주면 이게 1몰. 이게 1몰이고 요것이 12g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개 질량에 아보가드로 수만큼 곱해주면 1몰이고 12g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이게 한 개 질량이 얼마냐면 12U잖아요. 그리고 아보가드로 수분의 12g이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U라고 하는 거예요. 1U는 12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분의 12g.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1유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해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약분이 되면 아보가드로 수분의 1이잖아요. 아보가드로 수분의 1인데 그 값이 얼마냐? 아보가드로 수분의 1이 되는데 그 값이 1.66, 1.66 곱하기 1.66, 1.66까지만 쓰자고 우리는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지금 단위를 10의 마이너스 24제곱 그램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면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 11제곱 그램 이렇게 나타낸다. 이 인류가 아보가드로 쓰면 얘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인류라고 하는 것은 아보가드로 수분의 1에 해당되는 그램을 인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값이 얼마냐? 2.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제곱 킬로그램. 10의 마이너스 27제곱 킬로그램. 10의 마이너스 24제곱, 이게 10의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이게 세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4제곱 킬로그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인류라고 하는 것이 탄소 질량이 10분의 1이야. 그러니까 수소는 탄소 질량이 12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수소의 질량이 1U 정도가 되는 거예요. 수소의 질량이. 수소 혼자 하나의 실제 질량이 1.674 곱하기 10 마이너스 27제곱 킬로그램이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너무 숫자가 작으니까 이거를 나눠주면 U 값으로 U를 바꿔줬어요. 수소 혼자 하나의 질량은 1.008U다. 질량이 1인 수소죠. 질량이 1인 수소에 1.008U다. 헬륨의 실제 한계, 헬륨 원자의 실제 한계 질량이 6.646 곱하기 10-27제곱 킬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것을 AM, 원자 질량 단위로 바꿔준다라고 하면 이거를 1.66 곱하기 10-27제곱으로 얘를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줘 보면 4.003U다. 이렇게 나왔어요. 수소 원자 한 개의 원자 질량 단위가 1.008U니까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면 이게 1몰에 대한 질량이 된다는 얘기예요. 1몰의 질량. 음. 음. U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벼우니까, 작으니까, 숫자가 작으니까 사용하기가 불편하니까 질량 10인 탄소 한 개의 질량 12로 정해놓고 탄소 질량 12U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11U는 이렇게 해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비교했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비교. 그러니까 질량 12인 탄소를 질량 12U라고 정하는 거예요. 12U라고. 12U에 수소는 그게 12분의 1 정도 돼서 1.008, 약간의 적혀있죠.
이렇게 표시한 것을 밀물의 질량을 구력으로 표시한 것을 AMU 단위라고 나타냈다는 얘기. 그러니까 질량이 1인 것이 여기서는 얘네들이 우리가 이제 존재 비율까지 생각해서 나타낸 것이 원자량이거든요. 존재 비율. 여기서는 그 존재 비율을 다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질량이 1인 수소. 얘가 얼마큼 존재하냐면 98.98%. 98.98% 존재해요. 그거 한 개, 평균을 낸 게 아니야. 원자량이 아니에요. 질량이 1인 수소의 질량, 원자 질량이 이렇게 나타졌다. 이런 얘기고, 탄소는 요 질량이 10인 것이 98.9%예요. 98.9%의 질량이 10인 탄소가 10이라고 정해진 거고, 탄소는 질량이 16인 것이 99.76, 97.76, 50, 잠깐만요. 99.76, 99.76%. 이건 평균의 원자량이 아니라 질량이 16인 것의 U 단위로, AMU 단위로 나타냈을 때 이만큼 존재하는 애들에 대한 AMU 단위에 불과하다는 거. 원자 질량인 것이 원자량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 원자량을 구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평균 존재 비율까지 생각을 한 거죠. 염소 원자량 이렇게 구할 때, 우리는 34.97 유죠, 유. 이 원자의 질량을 얘기합니다. 이 원자의 질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존재 비율이 이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균을 내서 35.45라고 나와 있는 이것은 염소의 원자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균 내서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 질량이 1인, 요 수소가 있다라고 하면 질량이 1인 수소가 있고 질량이 2인 수소가 다른 개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질량이 1인 수소가 1.008 원자 질량 단위를 갖는 애들이 얘네들이 몇 퍼센트 있다고요? 99.98%가 있고 2인 것이 얼마 있느냐? 2.014. 2인 것에 2.014 유의 질량을 갖는데 얘는 얼마큼 있냐면 0.02%, 0.02%가 있다고. 질량이 2인 수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AMU 단위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나타내요. 이것을 동위원소의 평균, 존재 비율까지 고려해서 평균을 낸 것이 이것이 수소의 원자량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탄소도 있잖아요. 이게 12가 아니죠? 12.01이죠? 그럼 이 탄소는 어떻게 나타내냐? 질량이 12인 탄소가 있었겠죠. 질량 12인 탄소에 얘는 12U야. 한대 질량 12U야. 그럼 얘는 몇 퍼센트가 있느냐? 하면 98.9%가 얘라는 거예요. 근데 질량 13인 탄소도 있다, 얘가. 질량 13인 탄소에 얘는 13.003. 유다는 거예요. 이건 몇 퍼센트가 있느냐? 1.1%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들을 이렇게 평균 원자 질량을 나타난 것은 12.01이 되는데 이게 탄소의 원자량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AMU 단위는 질량이 얼마짜리가 한 개의 상대적 질량,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탄소를 10이라고 놓고 얼마큼 더 무겁냐 가볍냐를 나타낸 것이고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들 존재 비율까지 고려해서 평균을 낸 것이 원자량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존재 비율까지 생각해서 아까 뭐 앞에서 봤던 것은 질량이 1인 수소의 한 개의 AMU 단위 원자 질량 단위가 이렇게 나타요. 그럼 질량이 2인 수소의
한 개의 AMU 단위는 2.014U가 되는데 이것들의 존재 비율까지 고려해서 나타낸 이것들이 원자량이다. AMU 단위, 원자 질량 단위는 왜 사용한다고요? 너무나 작아서 그 숫자를 사용하기에 너무 복잡하니까 질량이 12 탄소, 한 개의 질량을 12U라고 정해놓고 상대적으로 얼마큼 더 무겁냐, 가볍냐를 따진 것이 AMU 단위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5분만 쉴게요. 10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7시 10분. 다들 잘 듣고 있죠, 지금? 네, 여러분들 좀 쉬었어요? 선생님 오늘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요. 바로 시작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죠?
갈륨이라는 것이 자연계 분자 비율 주어져 있고, 그런데 68.9256U, 뭐 원자 질량 단위라고 한 거 주어져 있는데, 뭐, 긴장할 거 없죠. 한 개의 질량이 이렇다는 거예요. 탄소를, 탄소 10위짜리 탄소를 하나를 12U라고 정했을 때 이렇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화학일에서 배웠던 동위원소의 평균 원자량 구하는 식으로 그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거로 생각하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만큼 존재 비율가 있으니까 0.6011 곱하기 68.956 이렇게 원자량 곱하기 존재 비율. 그 다음에 원자량 곱하기 존재 비율에서 나온 평균. 아, 69.723. 69.72가 갈륨의 원자량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분자량을 계산해봐라. 이랬단 말이야. 탄소의 원자량이 11.01,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구해서 평균 원자량을 구한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실험식 구하기. 그럼 우리가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거기서 화학식은 어떻게 결정하고 실험식은 어떻게 결정하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용어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에 CH3 COOH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거 카복실산이라고 해서 이거 산이라고 했죠. 아세트산. 이렇게 나타내서 성질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이것을 시성식이라고 해요. 성질을, 성질을 안 익혀주죠. COH가 있으면 산이구나.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런 식. 근데 여기서 원소와 원자수를 모두 써서 나타내는 식. 원소는 종류의 의미, 원자는 개수의 의미가 있다. 그럼 여기서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탄소가 두 개 있으니까 2, 수소가 네 개 있으니까 4, 산소가 두 개 있으니까 2.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뭐냐? 분자식이다. 분자식 뭐라고요? 원소와 원자를 모두 써서 나타낸 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실험식은 가장 간단한 정수기. 탄소 두 개, 탄소, 수소, 탄소가 1대1에 1대 있다. 요것이 실험식. 가장 간단한 정수기로 나타나는, 정수기로 나타나는 이 식을 실험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것은 원자 몰수죠. 지금 원자 개수, 몰수. 그러니까 몰 질량을 실험식량으로 나눠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보면서 그 얘기들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수소를 실험식이 1대1로 이렇게 돼 있다. 실험식에 해당하는 질량 13이다. 13, 12 더하기 1을 하는 거야. 아니까? 그런데 몰 질량이 몰 질량이 26이었다. 실험 질량은 13인데 몰 질량이 26이면 1몰의 질량이 26이래. 근데 실험 질량이 13이니까 얘네들은 두 배 되겠죠. 두 개. 탄소 두 개, 수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자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분자식은 실험식이 탄소하고 수소를 두 개로 돼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몰 질량이 26이고 그게 13이잖아요. 그러니까 2가 되죠. 2. 그래서 분자식은 탄소 두 개, 수소가 두 개 되는 이거였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실험적으로 어떻게 구하는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나와 있는 그림. 여기에
시료가 있다 이거야. 시료가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탄소, 시료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산소를 유입하고 주고 있다. 연소시키겠다는 얘기야. 연소시키면 여기서 또 여기서 NaOH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서는 뭐가 흡수되냐면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흡수되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H2O가 흡수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처음과 나중에 질량 변화가 뭐래? H2O가 흡수된 거고 여기서도 반응을 시키기 전에 U자간 하고 반응 후에 U자간의 질량 변화가 이산화탄소의 양이 될 것이다는 거예요. 이걸 왜 나왔느냐? 왜 넣느냐? 외부에서 유입되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과 H2O와 수증기와 CO2를 하다. CO2를 차단하기 위해서 봅니다. 여기 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얘네들이. 실은 여기서 시료에서만 나오는 애들이. 시료에서만 나와야 된다. 유입을 막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탄소와 수소와 산소가 있는데 얘네들이 연소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산화탄소하고 물 나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물 나오는데 이산화탄소는 여기에서 흡수되고 물은 여기에서 흡수돼서 나온 걸 잡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탄소, 수소는 여기 실외에만 있었던 거니까 딴 데서 유입되지 않았죠. 이 중에서 여기 있던 애가 다 왔겠죠. 그렇죠? 수소는 여기 있던 애가 왔을 것이고. 하지만 산소는 실외만 있던 산소가 아니죠. 외부에서 유입된 산소도 들어있을 테니까 산소는 전체를 치료 전체에서 탄소의 질량, 수소의 질량을 빼주면 산소의 질량을 치료 속에 있던 산소의 질량을 알 수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구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한번 구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구했대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를 구하고 뭐 했다는 거야. 그러면 탄소, 수소, 산소만을 하면 미지시료가 있다는 거죠. 미지시료가 있는데 이렇게 태웠더니 이산화탄소 88mg, 그 다음에 H2O 36mg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화합물의 실험식을 구하라. 네. 뭐로만 되어 있다고? 탄소, 수소, 산소만을 함유했다. 이 시료 전체가 60g이었을 때. 그러면 탄소, 그 다음에 수소, 산소, 감마만큼 있었다. 쟤네들 알파, 베타, 감마는 원자물 수가 되겠지. 원자물 수를 알려면 일단은 실외에서 얻어진 것들의 질량을 구해야 될 것이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구했느냐?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88g이 얻어졌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88g이라고 할게요. 미리그램이 아니라 88g, 미리까지 쓰지 않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H2O가 몇 g이냐? 36g이 얻어졌다고 하면 여기에서 탄소의 질량을 구해낼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시료 속에 있던 탄소의 질량은 시료 속에 있던 탄소의 질량은 걔네들이 전체가 분자량이 44인데 12만큼의 탄소잖아요. 전체에서. 그런데 얘네들이 전체가 88이니까 88 중에는 얼만큼의 탄소의 질량이 되겠느냐? 라고 하면 24g만큼의 탄소의 질량일 것이다. 여기서 수소 질량을 구할 수 있죠. 치료 속에 있던 수소 질량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치료 속에 있던 탄소 질량, 치료 속에 있던 수소 질량을 구한다고 하면 그러면 18 중에 2만큼이 수소였잖아요. 분계량이 18이고. 그런데 여기 36g만큼 있었으니까 얘도 4g만큼의 수소 질량이라는 거예요. 그럼 산소 질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산소 질량을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시료 속에 있던 산소의 질량을 어떻게 보냐면 전체 시료가 60g 있었다고요. 여기에서 산소의 질량이 24g, 그 다음에 수소의 질량이 4g이야. 요걸 빼면 28g을 빼면 얼마가 남느냐면 32g이 나와요. 그래서 32g. 32g이 산소의 질량이었던 거야. 그래서 시료 속에 있던 탄소수 산소가 됐는데 시료 60mg, 60g 중에서 탄소가 24g, 수소가 4g, 산소가 32g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이쪽에 있던 요거 알파, 베타, 감마는 어떻게 구하겠냐? 뭘 쓰니까 어떻게 구하겠어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탄소, 수소, 산소. 뭘 줄 알려면 뭘 줄? 원자량 그래. 이거 10이니까 12. 수소의 원자량 1, 산소의 원자량 16이니까 이렇게 구하겠죠. 그리고 탄소가 24. 네. 그다음에 얘가 4. 그다음에 얘가 32 있잖아. 그러면 이것은 2 대 4 대 2죠. 그렇죠? 2 대 4 대 2다. 실험식을 봐라. 됐습니까? 예, 이거 1 대 2 대 1로 바꿔보면 되겠다. 이거예요. 2 대 2 대 1로. 그래서 따라서 탄소, 수소 2개, 산소 하나. 이런 것이 있겠다는 얘기예요. 실험식.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 복잡하게 계산식이 나온 것들도 결국에는 이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자, 이제 우리가 실험식과 분자량과의 관계가 있는데, 얘네들을 지울게요. 포르말데히드, 그 다음에 아세트산, 있죠. 알데하이드. 이런 것들 이제 보이죠? 요 산소가 산소 쪽에 치우쳐 있고, 델타 플러스. 이거 보이죠, 이런 것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COH, 카복실산, 이렇게 보이죠? 그러다. 산소 6개, 수소가 12개, 산소가 6개. 그러다. 방합성 반응에서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실험식. 분자식부터 한번 써볼까요? 산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는데, 산소가 하나, 수소가 2개. 이렇게 모두 써서 나타내는 거예요. 원소, 원자를 모두 써서 나타내는 거죠. 이건 시성식이고, 여기도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는데, 탄소가 2개, 수소가 4개, 산소가 2개. 이렇게 나타냈어요. 얘는 탄소가 6개, 수소가 12개, 산소가 6개. 이렇게 됐겠다는 거예요. 실험식 하면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나타낸다. CH2O. 이것도 가장 간단한 정수비 CH2O. 이렇게 되죠? 이것도 가장 간단한 정수비 CH2O.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실험식. 뭘 쓰다 나타내는 것은 분자식. 알 수 있도록, 아, 산이구나. 이거 알자야 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나타내는 것은 시성식. 실험식 양. 그러면 실험식 양은 얘가 12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6. 그러니까 30이죠. 그럼 실험식이 같으니까 이것도 30. 이것도 30.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분자량은 이거 그냥 30에 그냥 똑같은 거니까 30이겠죠? 여기서 얘는 2배 되겠죠? 30에 2배. 60 되겠네요. 이거는 30에 6배.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분자량이 60, 요거는 180, 요거는 30.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양적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화학반응 시 양적 문제는 1학기 때 엄청, 수능형 문제까지 다 풀 정도니까, 이 정도는,
그냥 바로 되겠죠. 어떻게 보면 수능형 문제를 풀어낸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수능형 문제를 풀어낸다는 것은 화학적인 개념을 알고 있다 해도 수능형 문제는 잘 안 풀어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고화학을 잘한다고 해서 수능형 문제가 잘 실수로 풀어지는 것도 아니죠. 수능형 문제는 수능형 문제대로 연습을 충실하게 해야만 잘 풀어지는 것이니까 열심히들 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선생님도 학교를 떠나게 되실 거예요. 정년 되시게 여러분들 졸업하는 거하고 같은 시기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1년 남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좋은 대학, 가고 싶었던 대학 꿈을 이루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의 퇴직 후에 이제 농사를 생각하는 사람, 농사 준비를 열심히 살아나가잖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거 잠깐, 여기, 있기 전에, 있기 전에, 이거 지금, 이제, 수능 다음 주요? 수능 다음 주가 시험일 때인데, 계산기를 각자 지참하라. 학교에서도 계산기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준비해 놓도록 하고, 계산기 사용법,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고, 평상시에 사용법을 익숙하게 해야 됩니다. 상수값이나 많이 나오는 원자 전량 등은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된다.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어차피 계산기 사용하지 않아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준비해 놓는 겁니다. 자기가 쓰던 계산기 있으면 갖고 와서 계산기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죠? 18일이 평가일입니다. 빨리 평가일. 자, 그러면 이제 기체로 넘어갔고요. 기체. 여기서 기체 분자 운동론과 실제 기체와 혼합 기체. 오늘 기체 분자 운동론까지 갈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열심히 해볼게요. 실제 기체, 혼합 기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지표상에서 는 많은 생명체는 대기 안에서만 생겨날 수 있다. 대기를 이루는 기체는 중력에 의해서 지구 표면에 붙들려 있다. 해수면으로부터 고도 5.5km 이하에서는 대기 질량이 약 절반 정도 존재하고 고도 100km 이하에서는 대기 질량의 99% 이상이 존재한다. 대기층의 기체는 해로운 우주 복사선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대기 주성분인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등은 생명 현상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기도 한다. 대기를 이루는 기체의 압력 변화는 바람과 날씨로 나타나고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 장에서는 거시적 기체 법칙을 분자 수준의 기체 분자 운동과 속력 분포를 이용해서 기체의 온도, 압력, 부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반대로 바라스 방정식을 통한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의 차이와 혼합기체의 부분 압력과 몰 분율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거예요. 해야 될 것이 엄청 많은 것 같죠? 알아봐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하고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기압과 토리첼리 실험을 했어요. 대기압을 어떻게 측정했을까 하는 거예요. 대기압을 어떻게 측정했을까? 그럼 먼저 양팔적으로 그려놓은 거죠. 어쨌든 우리는 100km 정도에 해당되는 아니면 30km 정도 되는 거에 거의 대기가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르는, 아까 압력 얘기했는데 압력은 단위 밀력당 누르는 힘이다. 라고 했었죠. 근데 어쨌든 여기 우리 어떤 질량을 잴 때, 어떤 것의 질량을 잴 때, 여기에 어떤 물질이 있다고 해요. 어떤 물질이 있어요. 질량이 얼마인지 몰라요. 우리는 1kg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했죠. 지금 플랑크 상수를 하지만 옛날에는
질량 원기 프랑스에다 두고서 그것이 1kg에 이렇게 뜨는데 지금은 플랑크 함수로 한다고 공부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어떤 물질을 올려놓고 이게 질량이 얼마나 되는가 하려면 분동을 올려놔 본다고. 그럼 분동이라고 하죠. 이 분동이 1kg이래. 1kg인데 균형이 딱 맞았대. 그럼 우리는 이 물질도 1kg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물질도 1kg이면 1kg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가 누르는 힘, 대기 누르는 힘을 대기가 1평방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여기 누르고 있다고. 네, 누르고 있어. 요게 공기가 이렇게 누르는 힘 30km, 30km 공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얼마큼의 질량을 누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다가 우리가 분동을 놓고 측정할 수가 있나요? 분동을 놓고 측정할 수가 분동을 놓고 측정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공기가 누르지 않아야죠. 이 분동만 눌러야죠. 여기는 공기가 누르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여기 분동이 들어있는 여기가 완전 진공이면 어때요? 진공. 진공이면 공기가 누르는 힘 없고 이 분동이 누르는 힘에 의해서 공기 30km의 공기가 누르는 힘과 얘네들이 비교해 줄 수가 있겠다. 그러면 분동만 놓고 그 위에를 어떻게 진공으로 만들어 놓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관건이죠. 어떻게 할까? 공기가 누르는, 30km의 공기가 누르는 그 압력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넣었다고 물을 넣어놨어. 이렇게 물을 넣어놨어. 그럼 여기 물이 이렇게 들어있게 될 거다. 근데 이 높이가 어떻겠어요? 똑같을 것이다. 왜 똑같아요? 여기도 30km의 공기가 누를 것이고, 여기도 30km의 공기가 누를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럼 30km 공기가 누르는 힘만 생각해 보려면, 이쪽만 30km의 공기가 누르도록 하고, 여기는 막아놓는 거야. 물이 지금 이렇게 들어있다가, 여기가 진공 상태를 해놨어요. 진공 상태를 해놓는다고 하면, 얘가 누르고, 여기 진공이니까 누르는 게 없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더 올라가면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내려오겠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물이 H2가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 진공이야, 지금. 여기 진공. 여기까지 물이 차고 여기는 여기까지 차고. 이렇게 물이 찰 것이다. 그러면 물이 여기서 이만큼의 높이 차이가 생겼잖아요, 지금. 이만큼의 높이 차이가 생겼는데 이 높이 차이는 왜 생기는 거예요? 높이 차이는 지상의 30km의 공기가 누르는 힘에 의해서 이 높이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누르는 힘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높이가 h만큼 차이가 났었다. 근데 이 높이를 자꾸 반복하면서 해보니까 10.34m만큼의 높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대기가 누르는 힘에 의해서 물은 10.34m만큼의 기둥을 만들어낼 수 있다. 10.34m.
10.34m면 보통 3층 건물 정도 높이가 돼요. 3층 건물 정도 높이가 되니까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기가 좀 불편해요. 그러면 물보다 우리가 무거운 소원이라는 것을 갖다 넣으면 여기를 진공으로 만들어 놓고 진공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진공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여기서 얘를 또 높이 차이가 생길 텐데 높이 차이가 생길 때 이번에는 소원을 넣은 거예요. 소원을 넣고서 해봐. 그러면 수을 높였을 때도 여기서 높이 차이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수을 높였을 때도 높이 차이가 생기더라. 근데 이 높이 차이가 얼마큼 생겼느냐면, 얼마큼 76cm만큼의 높이 차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수울이 76cm만큼 높이 차이가 생기게 하는 것도 누구예요? 여기서. 대기가 들 30km 상공에 있는 공기가 누르는 힘이 눌렀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30km의 공기가 누르는 그것이 대기압입니다. 다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얘는 지금 30km의 공기가 누르는 힘, 30km의 공기가 누르는 힘. 여기서 얘는 이 높이 차이가 10.34m의 물기둥의 높이 차이. 아, 그럼 보였죠? 그 다음에 얘는 76cm의 수온의 또는 76cm의 높이 차이가 보였어요. 그럼 얘네들은 뭐야? 결국에는 30km의 공기 누르는 힘, 30km의 공기 누르는 물을 눌러서 가는 힘, 30km의 공기 눌러서 가는 힘이잖아요. 이거를 일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누가 눌렀어? 이거는 대기가 눌렀다. 그래서 대기압이다. 대기압. 대기압 일기압은 어떻게 했을 때는 30km의 공기가 누르는 힘 또는 10.34m의 H2 또는 76cm의 HG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로 대기압이 일기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소문에 여기 가장 실용적이죠. 76cm가 실험실에 대해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 일기압은 760mm로 손주의 높이를 나타내고 이거는 또는 10.34m의 H2를 또 나타낸다. 요게 이제 우리 일기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일기압은 대기압인데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한 번 더 정리해보면 넘어가 볼게요. 토리첼리가 이제 실험을 한 거죠. 토리첼리가. 자, 여기 지워볼게요. 이제 압력에 맞춰서 관속의 수은 기둥에 접시의 수은 표면에 가하는 압력, 토리첼리 기압계 했는데 접시의 수은의 나머지 표면에 가하는 공기 압력, 대기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압력은 안의 면적당 누르는 힘이다. 이렇게 했어요. 안의 면적당 누르는 힘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안의 면적당 힘, 중력이 다르다는 거죠. mg죠. 질량이 m인 어떤 물체를 알린다고 하면 mg. 여기에서 높이까지 여기서 A의
H. 그러면 여기도 MG의 H.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MGH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는 뭐예요? 단면적이 A인데 높이가 H라고 했으면 요거는 V죠? V분의 질량의 G의 H. 이렇게 됐었잖아요. 요게 뭐예요, 이거? 이건 우리 밀도가 되죠.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렇죠?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밀도가 되죠. 그래서 밀도를 나타낼 때 로 이렇게 나타내요. 로 GH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압력은 로 GH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을 로라고 했을 때 물의 밀도, 근육가속도의 H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또 로의 소운의 밀도, 그다음에 근육가속도의 H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밀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과 수온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근데 여기서 물의 밀도는 보통 1kg, 1kg per 리터 물, H2O의 밀도는. 그 다음에 수온이죠, 수온. 수온의 밀도는 13.6, 13배 정도. 그러니까 무겁다 해야 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저런 것들을 일기압을 어떻게 정의할까? 일기압. 대기 중에서 일기압하면, 이제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의 밀도가 1kg per 리터라고 했죠. 국력가속도는 9.8 메타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날 수 있겠죠. H는 높이인데, 10.34m만큼의 물기둥의 높이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0.34m만큼의 물기둥의 높이를 나타낸다. 아, 어, 어? 이렇게 나타냈을 때는. 그런데, 이 리터를, 그냥 리터를 쓰면 안 되죠. 다른 데 다 메타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4제곱. 그죠? 1리터라고 하는 것은, 1리터는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잖아요. 이게 이제, 10의 마이너스 3제곱, 메타 세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모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 1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세제곱 돼야 되죠. 그래서 10의 세제곱 킬로그램 퍼 메타 세제곱. 이렇게 되죠. 리터가 분모에 있습니다. 그리고 9.8 메타 퍼 세크 제곱 곱하기 10.34 메타. 이렇게. 요게 지금 어떤 경우냐면 H2O를 기준으로 한 거죠. 지금 H2O를 기준으로 했던 거고. 수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밀도가 13.6리터? 킬로그램 퍼 리터니까. 리터를 얘도 13.6 곱하기 10의 세제곱 킬로그램 퍼 메타 세제곱 곱하기 9.8 메타 퍼 셀프 제곱 곱하기 0.76 메타 76cm인가? 0.76 메타. 이거는 이제 소원 기준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될 거야.
이것들은 뭐다 측정값이니까 측정값의 측정 오차를 감안한다. 그럼 다 정리를 다 해보면 메타 이렇게 지어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얘들은 10132요. 10132호에 뉴턴 퍼 메타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정리해보면 뉴턴 메타 제곱. 그럼 이것이 뭐예요? 뉴턴 메타 제곱이 파스칼이거든요. 파스칼. 물론 측정 오차가 있어요. 측정 오차가 있다. 측정값은 항상 오차가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측정 오차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정리해서 써보면 101.325 킬로파스칼 이렇게 나타나요. 101점. 그래서 이 기압은 요게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압이 뭐야? 그러면 대기가 누르는데 그거는 101.325 킬로파스칼이다. 요게 1기압의 정의다. 정의는 증명할 수 있어요? 정해진 거예요, 이렇게. 1기압은 101.325 킬로파스칼이 1기압이다. 라고 하는 거. 수은주 76cm HJ, 760mm HJ.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넘어가 볼게요. 자, 1기압은 101.325kPa.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요. 좋겠어요. 이거 지울게요. 자, 지금 영상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영상 녹화를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파스칼. 파스칼. 킬로파스칼. 킬로파스칼. 1.0135 15제곱 파스칼. 101.325 킬로파스칼. 101.325 킬로파스칼. 이게 1기압이라는 거예요. 1기압. 1기압은 101.325 킬로파스칼. 다시 한번 해보세요. 1기압. 어떻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리가 76mm, 760mm HG. 이거 누가 이런 시점을 했어요? 토리첼리가 있죠? 그래서 760 토리첼리를 기억하죠? 이렇게 나타나. 요거 토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밀리밀리 HG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꿔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보다 보면 토로라고 주어져 있는데 토로라고 주어진 것은 이렇게 바꿔놓고 760mm HG라고 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얘기하고는 또 101.325 킬로파스칼이야. 101.325 킬로파스칼이야. 그러면 100점, 이거 이제 바라고 하는 것도 또 많이 해요. 1.0135 바잖아요. 1.0135 바. 그러면 101.35 킬로파스칼이니까, 101.35 킬로파스칼이니까, 얘네들 1.01, 1.01, 325 바. 이거 나타냈다. 그러면 얘네들 1바라고 하는 것은 1바라고, 이거 100배만큼 되죠. 1바는 100킬로파스칼입니다. 1바는 100킬로파스칼.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런 관계에서. 그렇죠? 1기압은 우리가 이렇게도 나타나지만 760mmH도 나타나지만 101.325kPa로 나타나기도 하고 R하고도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압력의 단위들을 한번 정리를 해나가자. 정리를 한번 해나가자. 잠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 단면적이 있는데 네. A 요만큼 있었어요. 제가 이만큼이 이동했어요. S만큼으로. S만큼.
그럼 단면적 A가 S만큼 이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부피예요? 부피 변화예요? 부피 변화죠? 그렇죠? 부피 변화. 이거 부피 변화. 그러면 압력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압력을 반응면적당 부분을 씁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압력은 반응면적당 부분을 씁니다. 그리고 F라고 하는 것은 F는 압력 곱하기 단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이동했다는 것은 W, E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잖아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 힘은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힘은 PA로 나타낼 수 있죠? PAS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럼 PAS 요거 있죠, 요거는. 요건 뭐예요? 델타 V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P 델타 V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일 에너지는, 아까 에너지는 압력 곱하기 부피가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W라고 하는 것이, W라고 하는 것이 P의 델타 V로 나타내주면 요 압력의 단위가 아까 킬로파스칼. 여기 나타냈어, 킬로파스칼. 부피의 단위 리터. 이렇게. 그러니까 킬로파스칼 리터가 뭐냐? 줄이다.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줄은 우리가 뉴턴 메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킬로파스칼 리터가 줄이다. 라고 하는 킬로파스칼 리터가 줄이다. 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 단위를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 단위, 압력 곱하기 부피가 에너지다. 그죠? 압력 곱하기 부피가 에너지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이제 지금 압력의 단위만 잠깐 나타내 본 거예요. 자, 이제 기체 법칙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일단은 오늘 여기 압력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압력에 대한 얘기. 그래서 다음 주에 기체 분자 운동론하고 보일 샤르 법칙, 이상기체 상태 반응 법칙,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 반대로 봤듯이 이런 얘기들을 다음 주에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하고 나면 그 다음 주까지 그다음 다음 주가 11월 4일. 그래서 다음 주가 11월 4일이에요. 그죠? 11월 4일. 그 다음 주 11일 날 수능 예비술집 전날 선생님 만나서 그 다음 주에 볼 시험 이야기. 선생님이 이미 시험 출제를 그때는 돼 있을 테니까 선생님하고 요거 조금 더 보고 오세요. 요거 조금 더 보고 오세요. 요거 좀 정리하세요. 이런 얘기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A를 맞는데 지장이 없도록 선생님 좀 같이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A를 확보를 해놓고 가야 되겠다. 수행평가 잘 내도록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능 예비 소질 때부터 해서 쉴 날이 없어요. 쉴 날이 없어. 계속 수능 때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시험도 잘 보고, 그때 과제도 다 제출할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정리해 놓고, 그리고 학교의 기말고사 준비들을 철저히 완전히 해서 준비하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하고 싶습니다. 아, 선생님이 아까 좀 시작할 때 당황했어요. 졸고 앉았다가 깜빡 졸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가서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늦게 온 학생들, 선생님이 사진 한 번만 다시 찍고 지금 카톡에다가 남기고 한 것들 쭉 정리해서 네. 오늘 수업 영상 못 들은 학생들 오늘 지금 얘기한 것들 중에서 어, 압력, 압력 단위, 일기압에 대한 수은주 H2O 기둥 높이, 그 다음에 킬로파스칼,
일기압으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것을 보내주면 출석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일기압이라고 하는 것이 수은주 높이, 그 다음에 H2O 높이, 그 다음에 킬로파스칼로 나타냈을 때 일기압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것들 여러분들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끌게요.